고체암에서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산소 농도가 적고 세포 외에 셀이 이제 pH가 낮고 또 세포 외에 락세이드 농도가 높고 그 다음에 반대로 아주 높고 고류가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에 대한 내성이 높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전이를 촉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고체암은 그 암 자체에서는 95% 정도 산소가 없고 괴사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부족되어 있고 또 암 덩어리가 주위에 있는 그 혈관들을 누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양 공급이 좀 잘 안 되고 산소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혈관 내에는 혈소판이나 섬유소라든지 VEGF라든지 K1A라는 I1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종양을 진행하는 시비를 차단시키기 때문에 또 방에 저산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산적이 있는 경우에는 또 낮은 pH 때문에 오늘 치료가 잘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오늘 치료는 보통 지금 하고 있는 게 39에서 42.5도씩까지 하고 있고 그 튜버 자체는 글루코즈나 대사적으로 있기 때문에 간절히 감소되고 pH 유지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오늘 치료하면은 세포막이 두과성이 증가해서 종양이 파괴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폐암에서 한번 보면은 폐암에는 굉장히 많은 혈관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지를 통해서 계속 바깥의 차가운 공기가 계속 지나가죠. 그래서 블라드 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쿨링 팩터로서는 블라드 플로우가 있고 그래서 계속 온도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버리고 그리고 공기가 계속 차가운 게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의 효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폐 자체는 리퀴드가 많기 때문에 플루이드가 많기 때문에 이 자체 때문에 열을 계속 유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열을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헬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상당히 많은 암들이 전이가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양의 그 산소화 때문에 적혈구 공급되고 혈관 내피세포가 태아성 변화, 혈관 투과성이 증가되고 백혈구 공급되기 때문에 오늘 치료가 나타나면서 종양이 파괴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특히 종양 내에 있는 혈액은 그 응집이 되는 게 41도씩 응집이 됩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는 47도씩까지 가야 응집이 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이용해서 종양을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치료하게 되면 지금 이제 전자기가 이렇게 세포를 통해서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포 내와 세포 바깥에 온도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온도차 때문에 이제 소듐이 세포 내로 들어가야 되고 소듐이 들어가면 이제 세포 내 농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물이 이제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이 따라 들어가면 이제 세포 내가 부풀어지기 때문에 세포막이 이제 그 부푼 걸 견디줘서 터지게 되죠. 이렇게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세포 자체가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치료 받은 환자에서는 보면 이렇게 암세포인이 있는데 오늘 치료 받고 나면 암세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술하는 경우는 이 전체를 다 절제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세포가 많이 더 없어지기도 하고 방사선 치료해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세포가 방사선 영향을 받아주고 있고 그리고 항암 치료해도 정상적인 세포가 항암제 약을 부작용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오늘 치료는 이론적으로 암세포만 없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몸에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야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열치료를 갖고 하이퍼더미아라고 했습니다. 그 하이퍼더미아를 하는 그 치료 방법에는 전신 열치료가 있고 국소적인 리저널 열치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퍼더미아를 하는 그 열치료의 그 과거에는 그 방법은 여러 가지 그 뜨거운 홍차라든지 한약이라든지 오일 그런 아로마를 먹음으로 해서 몸 열을 조금 올려주고 그런 온열 치료를 해서 그 후에 이제 태양 방사 일광욕이라든지 뜨거운 그런 라디에이터 이런 걸 해서 열을 올릴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좀 더운 그 방에 들어간다든지
열치료 시설 보면은 1927년은 줄리우스나 와거너가 열치료에 대한 이론을 발표를 해가지고 노벨상을 탄 바가 있고요. 그때 이제 부시하고 홀리는 세균의 그 톡신 같은 걸 주사해가지고 몸에 열을 유발시키는 그런 시스템 하이퍼더미아를 시도했습니다. 그 외에 웨스트마기나 오버가드 등은 튜머 네크로시를 유발하는 국소적인 온열치료, 열치료를 해가지고 튜머만 괴사시키는 그런 방법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혈관을 히팅시키는 그런 열치료 방법이 있는데, 특별히 감염, 그 다음에 세포 내 톡신, 그 다음에 뜨거운 물 모욕, 그 다음에 라디에이터를 이용해서 열을 올린다든지, 그 다음에 열을 발생하는 약을 투여한다든지, 그 다음에 뜨거운 웩스 내에 들어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뜨거운 전기, 그 다음에 뜨거운 공기나 환경, 이런 거로 해서 열을 올릴 수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뜨거운 피를 돌리는 익스트라 코퍼럴 서큘레이션이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국소 이제 열 치료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뜨거운 돌이나 뜨거운 철, 아연 볼이라든지 뜨거운 물, 오일 같은 걸 이제 투여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 외에 이제 전자기로 열을 투여하는 지금 말하는 온코더미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소적인 열 치료의 부작용은 피부에 화상을 입는다든지 그 주위에 화상을 입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튜머 자체가 이 밀도가 똑같지 않습니다. 사실은 서로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밀도의 온도가 오르는데 그거와 밀도가 다른 데서는 온도가 오르지 않는, 그러니까 똑같은 그 수준의 온도를 올릴 수 없다는 것이 이 온열치료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 치료를 2000년에 개발하신 분은 안드레스 아서라는 분인데, 헝가리 사람으로서 1988년도에 온열치료에 대한 개념을 발견해가지고 온열치료가 암치료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을 하셨고요. 그 뒤로 이제 1990년에 온열치료에 소량 지금 2001년에 이스트반 대학, 헝가리 이스트반 대학의 온열치료센터 소장으로 지금까지 근무하고 계십니다. 근데 EHY 2000은 우리가 온열치료기에서 100에서 150W에 490J에 13.5MHz에 있는 전자기가 나오고, 암세포를 현상해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2.5도만 되면 암세포는 파괴하고, 또 이 전자기가 그 암세포 내의 이온 변화로서 또 암세포 막이 파괴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온코더미아의 기준 EHY2000은 두 전극 사이에 있는 신체가 들어가서 누워있으면 그 신체를 통해서 전자기가 통과됩니다. 통과되면서 이온이 많은, 전리는 이온이 많은 거 암세포 부위로 오르기 때문에, 통과되기 때문에 그 부위에 전류가 다량으로 흘러서 온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 그 부위 주위에는 이온 농도가 높기 때문에 그 전기장이 좀 정상적으로 낮고, 그래서 그 전기가 많이 흘러서 고주파가 많이 흘러기 때문에 열이 발생해서 암세포는 파괴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온코더미아 기준은 이제 초음파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열을 그쪽 한쪽으로 집중해서 열을 발생하는데, 이제 뼈를 통과하지 못하는 게 하나의 단점이고요. 암세포는 42.5도만 되면 거의 모두 사망하기 때문에 42.5도 이상으로 올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열치료 하다 보면은 히트샥 프로테인이라고 거기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열 내성이 생기는 그런 단백질이 발생합니다, 세포에. 그래서 이거 없어지는데, 그거는 한 이틀 정도 쉬면은 또 없어지기 때문에 온열치료 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튜머 자체는 산소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온열치료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이 온열치료 하면서 항암약물 치료하면 또 항암약물의 성능이 좀 좋아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소 온열치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1에서 42도씨의 온치료, 그런데 직접 정맥세포를 개멸시키고요. 그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는
44도나 46도까지 올리는 그러면 합병증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상적인 치료는 40세, 43도까지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열치료하고 다시 항암 약물치료를 같이 하면 셀룰라의 인터스텔 플루이드를 좀 줄이게 되고, 그리고 그 항암제가 암 주위에 이제 스테시스를 일으키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항암제가 튜머의 흡수가 잘 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튜머에 대한 그 케모센시티비티를 확대시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도 방사치료를 하면은 세포막에는 불포화 제거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치료 시에 세포막의 지방산 정성을 감소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방사치료와 오늘 치료 시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방사치료에서 파괴된 세포가 다시 회복이 되는데 그 회복을 오늘 치료함으로써 막아주기 때문에 오늘 치료하면서도 효과가 뚜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치료하면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치료하면 다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오늘 치료를 계속하면 그 튜머 열이 이제 증가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종양 주위에 정상적인 세포도 열이 이제 전파가 되겠죠. 그래서 필요 없는 열이 이제 정상적인 조직에도 열이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또 튜머 자체가 여러 군데 이제 매트가 되어 있으면 그런 보통적인 불안 온열 치료로서는 그 튜머 전체를 다 커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온열 치료를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숨을 잡고 쉬면은 숨 쉴 때마다 그 배암이 자꾸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움직이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그 암 조직에 대해서 오늘 치료를 계속 할 수가 없다. 숨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치료가 떨어진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열치를 하면 이제 주위에 있는 그 정상적인 혈관들이 열에 말미암아서 혈류가 좀 증가되겠죠. 그러니까 그 혈류가 많아지기 때문에 영양 공급도 잘 될 것이고 튜머 영양 공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튜머 자체가 또 죽지 않고 열 때문에 그 장을 받아서 그 튜머가 정식을 하는데도 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시고요. 그 다음에 튜머 메타볼리즘이 증가되는 거죠. 예, 그런 이유고. 그래서 전이라든지 디세미네이션이 잘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히트 플로우인데 열이 계속 많이 가고 해서 정상적인 조직에도 파괴를 가져온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튜머 셀이 정식을 많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열을 어느 정도 올렸다. 42.5도 올렸으면 거의 끝나야 되는데 계속 열이 더 많이 오르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쿨링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설치합니다. 오늘 좀 하면서 피부를 또 차게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피부나 조직을 차게하기 위해서 그 쿨링 시스템을 가동하다 보니까 그것도 튜머에 가는 그 온도가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튜머에 가는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또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또 좋지 않다. 그리고 이제 그 튜머에 대한 그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재기해서 반으로 전력이 가고 분산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다 염증이 생기다든지 또 추출이 된다든지 그거로 말미암아서 암이 싼 데로 전이되는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열을 가하면 그 초기의 암이 진짜 암으로 변하는 정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쿨링 시스템은 우리가 이제 차가운 공기로 호흡을 한다든지, 어떤 혈액이 순환한다든지, 그 다음에 배 자체 플루이드나 림파틱스가 많이 있다든지, 뭐 배가 자꾸 움직이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치료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없다. 이런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치료에 하는 방법은 항암 치료를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할 때 같이 하거나 아니면 그런 걸 못하는 경우는 오늘 치료만 단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 하는 그 기간은 45분에서 90분 동안 하는데 보통 60분 정도 하면 되고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그리고 한 사이클 12번 하는데 보통 한 5번 내지 4번에 12번 하고 보통 5.8번 이렇게 하고 그냥 안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치료 사이클은 2번 내지 3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열을 조금 올렸다가 차츰 열을 증가시키는 그런 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규모 자체가 자상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봐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베타 카페인을 체크해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베타 카페인은 온열치하고 나서 그 이틀 지나야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열치할 때 2 내지 3일 있다가 하는 경우가 그것 같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 하는 것이 결코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온열치를 하려면은 개인적으로 난 톡식하지 않고, 그리고 환자의 생명 기간을 서바이벌 타임을 좀 증가시키면서, 그리고 환자의 삶의 질을, 그리고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좀 좋게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온코드의 그 장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치료비가 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치료비가 좀 비싼 것 같고요. 외국에서는 이제 수술이나 항암제나 방광 치료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 온열 치료가 싸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훨씬 비싼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 열치료, 온열 치료의 역사는 1986년도에 고청 온열 치료가 발족되었고요. 그 다음에 94년 9월까지 학회도 설립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효과가 별로 없어가지고 오늘 준비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온코드미아 H와 2000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므로 해서 2010년도 이후에 대한온열 치료 연구회가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온열 치료의 그 비적응증을 보면은 합병증은 특별하게 없는데 피부 질환이 많습니다. 가벼운 피부 발진, 그리고 피부 화상, 1도에 2도 정도의 피부 화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 조직이 이제 화상을 입어서, 특히 유방암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딱딱하게 만져진다는 분이 한 3% 정도 있었고, 그리고 이 자체는 또 열이 잘 안 된다고 발열이 안 되는 경우도 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온열 치료를 못하는 분은 심박동이나 전기장치 삽입이 된 경우,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메탈릭 임플란트를 하는 환자, 열 반응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돌아오는 환자,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환자, 임산부나 전기장애 경련이나 비행기를 있는 그런 전기에 부작용이 있는 분들, 곡선의 흉수가 있으면 좀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장기 이식을 한다거나 면역력이 거의 없는 환자들은 치료가 도움이 잘 되지 않습니다. 병원의 기록을 몇 개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5세 된 남자분인데, 건강검진에서 이제 2010년 1월에 폐암인데 소세포로 발견됐습니다. 이 환자는 소세포이기 때문에 항암치료를 시작했고 같이 온열 치료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라이트 아폴로에 입구를 막고 있는 튜머가 있습니다. 보면 CT에서 보면 메스가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항암치료를 삼행하면서 온열 치료를 같이 했습니다. 기관지가 거의 앞으로 완전히 막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2010년 3월 달에 엑스를 찍은 데서 보면 막혔던 브론코스가 뚫린 걸 볼 수가 있고, CT에서도 상당히 튜머가 접어진 걸 볼 수가 있고, 2010년 9월은 또 마찬가지고, 2010년 9월 계속 림프노드도 접어지고 있고, 2011년 1월에 거의 이제 림프노드가 없어졌죠. 2011년 11월에 보면 림프노드가 80개 낀 걸 볼 수가 있어요. 2012년 5월에는 거의 이제 정상으로 되고, 2012년 9월 저 보면 라디에이션 파이브로시스가 되어 있습니다. 2012년 12월부터는 정상적으로 항암제를 안 쓰고 있고, 12년 12월, 2014년 8월, 2015년 6월, 이번 6월까지 계속 팔로우하고 있는데 항암제를 쓰지 않고 집에서 운동치료하고 식이요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분은 48세 된 남자분인데 2011년 7월에 성암으로 진단을 하고 항암치료를 계속 했습니다. 근데 라이트 로어로 이렇게 튜머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CT를 찍었는데 굉장히 파워드반스드 그런 캔서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항암치료를 8번 하다가
안 듣는 그룹 선거에서 약을 다른 색으로 바꾸면서 오늘 치료를 개시했습니다. 저는 아마 딴 데서 항암치료를 8번 했습니다. 그리고 항암치료를 하면서 2012년 이후에 상당히 적어진 걸 볼 수 있고요. 실제에서도 조금 정의되었던 이런 캔서가 좀 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2년 6월에는 상당히 없어져가는 걸 볼 수 있고요. 2012년 9월에도 더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아폴로 뒤쪽으로만 좀 인정을 받고 2012년 12월 거의 없는데 이쪽 보면 약간 조금 여기 좀 회의하게 보이죠. 그래서 2013년 9월에 그 회의한 것은 웨지 리섹션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이 왜 이게 생겼나 그러면 완전히 나았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약을 치료를 안 했죠. 치료를 안 하고 있었는데 어떤 우연인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좀 커져가지고 2013년 10월에 웨지 리섹션하고 거기서 아데노 카시노마가 진단되었고 3번 케모세를 하면서 3차 검사하면서 오늘 치료 다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수술 그때 파일링을 보면은 럼 자체에 파이브로시스가 있고 그게 이제 케모세라피고 오늘 치료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흉곽 내시경으로 수술하려다가 너무 유착이 심해서 좀 열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웨지한 걸 보면은 한 3 내지 3.5cm에서 2cm까지 크기의 매스를 했으면서 매스만 절제하다 보니까 리섹션 마진은 가지치 본데도 수술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수술한 부위는 약간 앞택이 딴 데는 이상이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뒤에 2014년 9월에 머리가 조금 아프다 그래서 올해 MRI를 찍었는데 또 보면은 멀티플 메타스타시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방사치를 하면서 케모세라피를 안 하고 케모세라피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안 하고 방사치를 했는데 상당히 좀 좋아진 걸로 보입니다. 이제 2015년이고 그런데 2015년 7월에 찍은 걸 보니까 멀티플 매점은 없어졌는데 거기에 렙토메인지얼 시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브론코 스코프에서는 정상으로 나왔고 체스트 CT에서도 뭐 특별한 건 지금 없습니다. 에브도미널 CT도 특별한 건 없었고요. 근데 이제 튜머 마크에서 보면은 2014년 10월, 2014년 5월, 2013년 11월 이쪽 보시면은 2013년 11월에서 14년 5월, 14년 10월까지 CA가 1.2, 2.8, 3.1로 증가되고 있고 CA 19이 9.8, 8.1, 10.1로 차점 증가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근데 환자 상태는 약간 조금 제너럴적인 좋은 것 같지만 약간 덜하고 향한 상태로 있었고요. 그런데 진단하고 나서부터 약 4년 이상 아직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리의 매체가 없어진 것이 아티템이 없어진 건지 아니면 이분이 렁에는 계속 오늘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아스코폴이 했던지를 모르지만 그 뒤에 다시 렙토메인지얼 시딩이 생겨서 상태는 위중한 상태입니다. 일단 한 분은 84세 된 남자분인데 2015년 7월에 분당 건집에서 뺏어 있는 게 발견돼서 아데노 카시노마를 진단되었습니다. 이건 잘 보이지 않지만 라이트 아팔로베 매스가 있죠. CT를 보면 여기 있습니다. 근데 딴 데는 이상이 전혀 없고요. 펫에서도 나와 있는데 이분이 나이가 좀 많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폴모니 펑션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또 항암치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로컬 RT하고 오늘 치료했습니다. 2015년 8월 26일 조금 적어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게 치료를 한 달에서 지금 한 방사치료 한 10번 더 하고 오늘 치료 10번 더 하기로 하고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컨벤셔널 하이퍼더미아 그런 전통적인 열치료 열치료에서는
몸 전체를 이제 가열을 시키기 때문에 그 몸 깊숙이 있는 그 튜브면은 그 높은 온도를 줄 수가 없다. 그렇지만 그 옴포더면은 깊이 있는 그런 그 튜브까지도 그 전자기의 힘에 의해서 그 열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하다. 그래서 튜브에 높은 온도를 보내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리고 주위에 있는 그 pH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확실히 튜머의 치료는 도움이 된다. 그 옴포더미하고 항암치료를 같이 하면은 역시 튜머의 평모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그 항암약물이 튜머 주위에서 또 스트레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농도를 증가시키고 또 항암약물을 흡수를 또 좀 빨리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세 환자 중에서 2명은 어드밴스드 아데노 캔서, 그리고 하나는 23살이었죠. 23살이고 하나는 아데노시아였는데 이 환자들이 지금 치료를 받고 나서 4년 이상 생존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혹시 오늘 치료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환자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호르몬의 펑션이 나빴기 때문에 이제 방사선치료하고 오늘 치료했는데 한 사이즈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런 캔서처럼 깊숙이 들어있는 그런 튜머에서는 아무래도 오늘 치료 이런 일렉트로마그네틱 보드미아가 기존에 있는 컨벤셔널 하이퍼테니보다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튜머 사이즈가 적어진다고 해서 그러면 전이가 되지 않느냐? 그건 아니죠. 전이가 되더라고요. 딴 데, 리버나 브레인에 그런 데 전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옴포더미아는 항암 치료와 같이 전신적인 치료는 아니고 RT와 비슷한 혈치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옴포더미아가 여러 군데 전이가 되어 있으면 그 전이된 부위에도 그 치료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치료는 한번 3번 이상 계속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경제적으로 허락한다면 계속 치료받는 것도 괜찮다. 그 환자처럼 3개월을 쉬었더니 본의 아니게 전이가 되고 재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폐암은 끝까지 치료를 해야 되냐.